네, 1월 30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아주 좀 많이 불안불안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안감에 떨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중국에 계신 분들 좀 데려오신다고 전세기가 좀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또 이제 총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금천이 계속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차성수 후보님이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김준용, 강성만, 이창용 예비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재섭 4명의 예비후보가 좀 등록이 됐는데 연락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등록된 상황이고요. 뉴스라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을 바로바로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그리고 차성수 후보님은 그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자유한국당은 김준영 예비후보님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강성만 예비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죠. 네. 예, 라디오 금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에 보니까 이 라디오 금천이 뭐 상을 많이 받던데요. 우리 금천구에서도 받았고, 네네, 뭐 네. 서울시에 가서는 무슨 대상도 받았고, 네네. 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우리 라디오 금천, 금천의 우리 공동체 미디어 라디오 금천 사랑해 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선거운동 하고 있었죠? 네, 아침에 금천구청역에서 네. 출근길 인사하고 네, 네. 이리 왔습니다. 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울 지내면서 이게 막 확 확산되다 보니까 예. 최근에 좀 선거운동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악수하자고 손 내밀기도 좀 미안하고요. 네네. 이렇게 명함 드려도 이렇게 네. 이 주머니에서 손을 안 빼시는 분도 어, 있고, 뭐 네. 마스크는 대부분 많이 하시고 네네. 그런 풍경입니다. 저 이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사실 선거가 뭐 이게 예. 정치 축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또 4년 동안에 우리 정부를 이끌 그리고 나라의 좀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갈 분들을 좀 모아내는 건데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회자되고 정책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돼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선관위 등록대 우리 강성환 후보님의 양력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생, 예. 59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예. 학력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예. 그리고 양력은 두 가지를 양력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는 전 자유한국당 왜 전으로 되어 있죠? 자유한국당 금천구 당협 위원장님 예. 그리고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두 개 되어 있고요. 예. 전과는 없는 것으로 예.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른 거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뭐 지금 금천구 당협 위원장님 다 이해가 되는데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이거는 언제 한 어떤 직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고요.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죠. 네네, 우리 역사의 모든 유물이 다 거기 보존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규모로는 10만 평이 부지가 넘으니까 아시아 최대 규모고 김영삼 대통령 때 새로 이렇게 지어서 아마 그 다음 대통령 때 그게 네네. 준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원래 문화재단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해요. 네네. 거기 공연장, 극장 용도 있고요. 또 문화상품 샵도 있고 식음료 매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을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네네. 여러분 인사동 가서 보시는 그런 상품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우리나라 그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나라 유물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박물관이 전시 기획만 보는 곳이 아니라 네네. 거기 와서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소통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네네. 이렇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많은 식음료 매장도 있고 이런 곳을 운영하고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수익 사업에서 번 돈을 박물관에 재투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 바뀐 이유는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국회에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네네. 경주박물관, 부여박물관, 제주박물관, 광주박물관 등 모든 지방의 국립박물관까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네네. 제가 그 시절에 사장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장님입니다. 그 시절에. 네네네. 네, 하여튼 이게 문화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경력인지 몰라도 최근에 앨범도 예.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관이 등록한 양력에서 얘기 들어봤는데 지난 그 11월 18일 날 2집 음반 발표회를 금나리 아트홀에서 가졌습니다. 그 제목이 희망을 부른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사실 선거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음반 발표회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떤 음반인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네네. 음반을 1집, 2집을 연달아 내고 이제 가수가 됐어요. 정식. 그래서 이제 가수협회 등록도 되고 회원으로서 방송이나 행사에 가서 네네. 활동도 하고 또 가서 뭐 약간의 뭐 그런 어떤 뭐 개런티라고 합니까? 이렇게 돈도 받으면서 노래도 네네. 하고 그래서 2집 앨범이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작년 11월 28일 날 금날의 아트홀에서 2집 앨범의 이제 그 대표곡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해요. 네네. 예,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정과 향수를 노래한 노래인데 그 노래 음반 발매 기념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채워주셔서 네네. 아주 행복하게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이런 뭐 버킷리스트 이거 중에 하나였습니까? 예,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좀 했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 직접적으로 음반을 낸 계기는 이제 2017년도 9월 네네. 23일 날 독산 초등학교에서 이제 제가 행사장에서 사고 당해서 네네. 어떤 한번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그럴까 하니까 그쵸. 인생관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음. 항상 그 먼 미래를 보고 살았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아 내가 어느 순간 이 지구에서 없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루하루에 네네. 충실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하루하루 내 시간 내 생활이 소중하다는 걸 너무 깨달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해서 음반을 그때 네네. 이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랬죠. 그때 예, 이제 예. 독산이도 마을 축제 예, 현장에서 예.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얘기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그 총선이죠. 2016년 4월 13일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금천구 지역 당협을 좀 이끌고 계십니다. 좀 4년 만에 다시 좀 출사표를 던지시잖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왜 강성만이어야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정치판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예. 국회 정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게 보면 좀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근데 이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죠. 흔히 네네. 당협위원장을 그 맡기가 어려워요. 잘 못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당이 이제 최순실 사건, 박근혜 탄핵으로 네네네.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다 무너진 당에 이제 이 금천구 당협위원장이 또 마땅히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2월에 금천구 당협위원장을 당에서 임명을 해줘서 그때부터 한 3년 만 3년 정도를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제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왔는데 이제 제가 살아온 그 30년 넘는 정치 인생 그리고 또 제 나이가 이제 만 59세로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선거가 지나면은 저도 이제 똑똑한 후배들한테 대리만족하고 후원하고 해야 되는 나이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어쩌면 처음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부터 시작해서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 그 다음에 어떤 뭐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또 정부 부처에 가서도 3번이나 공직 경험도 해봤고요. 또 어려운 선거도 2차례 또 치료도 받고 또 예비 후보도 여러 번 했어요. 공천을 못 받았지만 그런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큰 교통사고도 당해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가 살아온 그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그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나라도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네네. 제가 이번에 금천에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앙 정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천구 쪽 공약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금천구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천구가 지금 자유한국당 일단 뭐 기존에 뭐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정권을 지지한 오래됐죠. 일단 그러면서 이제 금천구도 뭐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뭐 이 지역 공약에서는 사실 여야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천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고요. 네네. 저도 적극 협조하고 있고 지금은 민주당이 책임을 맡아서 지역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저는 금천구에서 한 7년 살면서 느낀 게 금천구는 역시 중산층과 네네.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서울 25개 중에 여전히 25등인 그런 그 지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서울의 25개 중에 적어도 한 15등 안팎의 중위 도시로 가야 네네. 되겠다. 중위권 모든 지표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금천구의 아파트 평균가가 서울 25개구 아파트 평균가 중에 25등입니다. 최하입니다. 예. 4억 1천만 원. 지금 강남구 같은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악구고 강북구고 금천구보다는 다 아파트 평균가가 높아요. 그래서 금천구의 집값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금천구도 서울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서울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 네네. 금천구도 또 이런 거.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지금 뭐 소위 우리가 이제 인류대학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인류대학 진학률이 서울 25개 구 중에 25등이에요. 이런 문제, 예? 우리가 물론 어린이집 교육,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궁극적인 꿈은 자기 자녀가 그래도 인류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을 다 바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도 금천은 교육이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할 기회가 있다면은 금천구를 서울의 중위 도시로 한번 네네.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약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천구가 지금 이 주거 환경이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 가장 안 좋아요. 네네. 이 말하자면 뉴타운을 과거에 다 무산시켜 버렸고 허가가 난 것조차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활발하지 못하고 지금 금천구는 이 재건축이 무지개 아파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네네. 그러나 가까운 뭐 구로구든 뭐 다른 데를 보시면은 많은 그 주거 환경 개선을 해왔어요. 다른 구가 기름 뉴타운, 성북 뉴타운,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네네네. 그 다음에 부가현 뉴타운 다 진행돼 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합니다. 은평구를 가봐도 그렇고 가까운 구로구를 가봐도 그렇고 금천구만 변화가 없고 이따면은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 이런 것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금천구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의 슬럼구 주거 환경이 이런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가능한 곳부터 활발하게 해야 된다. 다만 세입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 공공 임대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고 옛날에 뉴타운은 규모가 너무 컸어요. 20만 네네. 평 이상이라. 그래서 저는 뉴타운 아주 뭐 10,000평도 좋고 20,000평도 좋고 뉴타운 정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 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지고는 도시가 좀 깨끗해지고 예뻐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이나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을 해야만이 네네. 도로를 넓히고
주차 시설을 확보하고 하면서 도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네네. 저쪽에 안양천 건너편에 한신 아파트하고 주공 13, 14단지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생활권이 광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금천으로 지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그 안양천의 수로가 그쪽으로 네네네. 흘러서 그랬다는 그쵸. 말을 예.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광명이 금천보다 모든 면에서 어쩌면 집값도 비싸고 높죠. 뭐 생활 편익 시설도 더 많고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주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먼저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곳을 광명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그 대신 우리 금천구는 그 석수역 있는 주변에 네네. 안양을 일부를 우리가 흡수하고 안양은 그 대가로 광명의 땅이 넓으니까 네네. 그린벨트나 광명의 땅을 받고 이렇게 삼자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총리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네네네. 동의를 받아서 네네. 그러면은 세 지자체가 다 윈윈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석수역 종합 개발을 하기가 쉬워요. 사실더 이게 석수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이 갈리기 때문에 네네. 개발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공구상가라든가 철제상가, 네네. 석수역을 묶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금천구가 개발할 수 있는 비전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저만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20m 도로 주변이 너무 개발이 안 돼요. 네네. 그렇죠. 제가 이건 뭐 시흥사동 주민총회에서도 얘기했지만 50m 도로 저쪽 독산 일동은요, 이제 뭐 힐스테이트나 뭐 롯데캐슬 중공업 지역이라 개발하기가 쉬워요. 네네. 근데 이 20m 도로 주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그러면 앞으로 이 상태로 금천이 개발되면 금천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또 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천구 행정이 20m 도로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 시설을 증진하고 또 20m 도로를 어떻게 금천의 대표적인 어떤 뭐 가로수길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쪽에 어떤 예산과 행정력을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뭐 작은 공약도 네네. 많지만 네네. 그 정도 일단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독산동길 관련해서 유성훈 청장님 같은 경우도 네. 할 때 그때 그걸 확장 뭐 이 얘기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얼핏 예, 뭐 독산동 그쪽 얘기하긴 했는데 예. 일단 너무 비교가 되죠. 로드캐슬하고 특히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 너무 비교되다 예,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그 세입자긴 한데 일단은 그 뭐죠?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 주인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일단 뭐 주거 환경 개선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 같은 경우 필요하긴 한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부분도 한번 총의를 좀 모아야 되시는데 지금 일단은 뉴타운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점은 공약으로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아까 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언제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집중된 것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좀 이게 대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고시키기 위해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있다는 예, 거가 좀 제가 있을까요? 원래 첫 직장이 고등학교 영어교사 출신이에요. 네네. 대학에서 강의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이 자사고 외고를 다 폐지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자율성, 뭐 수월성, 창의성 교육을 없애고 그냥 획일적인 평등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국가 교육 정책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은 이렇게 조화가 돼야 돼요. 네네네. 조화가 돼야 되고 또 국가의 교육 예산은 차라리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사립학교는 자기들 돈으로 운영하게 하고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민 세금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에 집중 지원해서 네네.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면은 얼마든지 이 서민의 자제도 뭐 계층을 상승하는 네네네. 사다리를 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향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명품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에. 이 집값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교육이라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교통이고 네네. 세 번째가 편익 시설이고 그러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금천구의 기존의 학교를 명품화하든지 네네.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명품 학교라도 유치를 하든지 저는 그래서 전에 그런 주장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때 지역에 뭐 신문에 글도 썼는데
대학병원도 못하고 지금 종합병원이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종합병원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차라리 저는 그때 자사고 외고 폐지 전입니다. 부영에다가 저 은평구 뉴타운의 하나고처럼 하나고처럼. 부영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자. 그 연구를. 그 사람 교육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부영 이중근 회장이 학교 체육관도 지어주고 네네. 학교 건물도 지어주고 그걸 자기 그 인생의 보람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면 내가 이중근 회장 만났을 거예요. 부영고 하나 지어서 금천은 물론이고 안양이고 일대에서 이 저 공부를 잘한 학생들을 모아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거기에 따라서 또 이곳에 살겠다는 사람이 오고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그 효과가 저는 대학병원 못지않다고 봅니다. 네네네네. 저는 그런 왜 우리가 대학병원 지금 광명에 중앙대병원 짓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 가면 되잖아요. 멀지도 않는데 고대도 구로병원 있고 제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기면은요. 저도 어차피 서울대병원이나 뭐 삼성병원 갈 거 아닙니까? 네, 지방에서도 가는데 그렇죠. 꼭 우리 금천 안에 있어야 된다. 물론 세수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누가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줬냐 이거예요. 서울 25개 구 중에 금천구보다 더 작은 구도 대학병원 없는 데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금천구는 대학병원에 취해가지고 몇 년을 그걸로 살았어요. 네네. 저는 이렇게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명품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고등학교를 좀 예. 집중적으로 해서 하든지. 명문 만들든지 예. 아니면은 유치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예. 근데 좀 지역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예. 중앙 정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문재정 평가를 좀 하기 전에 지금 보수와 이게 중도 쪽에서 지금 아주 하루하루 다르게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안철수 전 의원께서는 또 바른미래당을 탈퇴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와 중도계가 아주 그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일단은 뭐 보수 대통합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며칠 이제 70일 좀 더 남은 상황이라서 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제 보수 통합이 나온 이유는 이제 결국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문재인 정권의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이 정권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분열돼 가지고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흩어져서 왜냐하면 뭐 진보로 갈까 좌파로 갈까 일정 그런 어떤 지지하는 층은 이제 어쨌든 결집이 돼 있을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반문 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뭐 안철수 씨 같은 경우 또 그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보수 우파가 자유 우파가 통합을 해서 좀 혁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그러잖아요. 새가 왼쪽 날개로만 날면은 네네네.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가 있어서 같이 펄럭거려야지 중앙의 가운데로 나라가 반드시 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좌우가 어떤 균형을 가지고 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나왔듯이 좀 문재인 정부 3년 지났습니다. 평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이유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제가 이렇게 들은 민심이에요. 좀 거짓이 많았다. 달리 말하면 위선이 많았다. 이게 이제 진중권 씨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를 저에게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네. 지금 3년 하신 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검찰 개혁 같은데 그러면 공수처가 뭐 완전 독립된 건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검찰을 위해서 또 뭐 지배하고 뭐 이런 네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가장 안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뭐 야당 대표가 만나자 해도 잘 안 만나줬고, 예? 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뭐 모르겠고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실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을 하든 또 저쪽이 집권을 하든 저는 잘해주길 바래요. 네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부국강병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장기 집권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는 제일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적폐라고 한 2년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간략하게 하고 미래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 제일 한국 정치에서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게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상생이 됐어요. 여와 야가 네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공격은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을 위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적폐다. 이건 없애야 된다. 괴멸시켜야 된다. 아예 그냥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도 저렇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정치도 전혀 소통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광화문에서 뭐 서초동에서 뭐 사람들이 깃발 들고 저런 외침밖에 할 수가 없는 세월로 3년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깝고 문재인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자유한국당을 야당을 인정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소통을 했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네. 제일 비극입니다. 지금 이번 정권이 그래요? 예 상생이 안 되죠. 그래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 문제 관련해서 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뭐 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근데 좀 이제 이 한국 정치를 현재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이거를 사실 이 모습을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주는 정치를 만들 거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큰 화두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예. 정치를 좀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도요. 과거에는 야당이 소수여도 그 국회에서 날치기를 몸으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국회가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진영에 있든지 서로를 인정을 하고 네네. 국민을 위한 서로 봉사 경쟁으로서 신뢰를 받아서 권력을 오래 잡을 생각을 해야지 네네.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이게 존재가 되겠냐, 사회가 존재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여당하고 보수하고 네네. 정의당이 진보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없애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정치가 지난 비극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 정권이에요. 소위 말해서 네네. 민주화 세력이 한 90%, 한 10% 정도가 급진 뭐 주사파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 반대예요. 주사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이 권력에.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은 주변에 붙어서 눈치 보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예? 또는 뭐 우리 이훈 의원 같이 젊어도 네네.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눈치를 보는 주사파들의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권 권력 자체가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비교해도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정부와 지금 민주당은 약간 주사파 및 그렇죠. 주사파 그분들이 정권이죠.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도 네네. 원래 전남대학교 산민투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386 지금 586이라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 젊었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 시대 흐름에 맞게 네네. 개량화해서 국립민복을 위해서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늦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늦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상생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그때 뭐 사실 논쟁이 됐을 때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대화를 그때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보자 5대 정당이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둘만 보자. 그러면서 서로 이게 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쪽에서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건 얘기도. 전략이죠. 그것은 하나 이제 그 이제 하부 개념인데 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이 4+1 보셨잖아요. 네네네. 5명이 모이면은 한국당 대표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네. 1대1 제1야당 대표는 1대1 영수회담을 늘 요구했고 과거 한국 정치도 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하나 더 높이기 위해서 네네네. 항상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했고 과거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그 20대 예, 국회 같은 경우는 다른 때는 약간 양당 구도였는데 네. 올해는 좀 너무 다당 구도였었죠. 뭐 국민의당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 네, 이제 네. 정치학을 공부해 보면 대통령제는 양당제예요. 네네. 그다음에 저 의원 내각제가 다당제예요. 근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당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네네. 이런 이제 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원론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제는 네네. 양당제를 하죠. 외국의 선진국도 네네. 보면. 그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다당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상이 자주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크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새도. 그래요. 네. 일단은 양당제로 가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제 대통령제. 세에는 그래야 그러시구나. 국정이 더 네네. 안정되고 그것이 이제 그 근데 양당제로 되면 사실 다당제를 얘기하는 거는 다양한 그 의견을 그렇게 하려면 의원 내각제 개헌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예, 예. 좀 한국 사회 이야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네. 가장 그게 뭐 전출생의 문제도 있죠. 그것도 있고 뭐 여성의 문제도 있고 노인의 문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 좀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지 가장 크게 어떤 거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일자리 얘기 안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일단 일자리 뭐 정책이 너무 잘못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돈을 버는 일자리는 없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20대, 40대의 네네. 실업률이 4년 연속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든가 뭐 돈을 버는 일자리. 네. 근데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일자리만 늘리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뭐 어르신 일자리도 그런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공무원 수 늘리는 것도 그런 거고. 음. 공공기관의 직원 늘리는 것도 그런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이 17만 명 늘었다잖아요. 네네네. 공공기관 그 직원들까지 하면은 70만 명이 이게 다 국민 세금을 걷어서 월급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자리는 늘리면서 그 반기업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로 나가고. 네네. 이게 이런 일이 이 중장기화되면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큰 일이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뭐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뭐 이런 등등 그것도 노동의 유연성 문제, 노동개혁 문제 등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걸 전혀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민생이죠. 민생. 자영업자는 뭐 몰락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그런 민생의 문제,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갈수록 이 빈부격차를 줄인다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소득의 뭐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이 기업 생산, 투자, 소비, 수출 성장 모든 지표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의 문제가 이제 또 두 번째로 크고요. 이제 세 번째 뭐 문제 하도 많아요. 탈원전도 있고 원전도 저는 탈원전이 뭐 이상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구상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독일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지를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의 어떤 공론화 과정과 준비를 거쳐서 탈원전을 같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오히려 한국엔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전 기술자들이 다 중국이나 해외로 떠나야 하고
원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는 다른 부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한국의 원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AS를 받아야 될 때 사람도 없고 부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술자 중국 부품 데려다 고쳐야 되는데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전 사고 발생 위험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 참 이건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면은 뭐 경제 활동도 위축될 것이고 국가의 부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이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을 좀 이제는 정돈을 해서 네네. 이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씩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준다든가. 아,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더 올려서 25만 원씩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준다든가. 이러면 애를 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지원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예, 어린이 직접 이 지원으로. 아니라. 예, 저는 이제 그 현금 복지도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봐요. 저출산 고령화를 하기 위한 현금 복지. 네. 예를 들어서 금천구도요. 다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원룸 이런 걸 지어가지고 뭐 이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하지 말고 본인 주택 차라리 같은 거. 현금 복지를 네네. 해줘. 주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네네네. 응? 차라리 한 달에. 그래서 그러면 기존 집을 리모딩해서 살든가. 이래야지 있는 집 다 버리고 뭐 원룸 또 조그만 거 지어가지고 예? 거기 예산 낭비하고.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주거 비용 보조 어떤 법안. 지금 이게 주거 급여가 있긴 하는데 그거를 네, 대폭 올리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현금 복지를 제대로 써야지. 네네네. 지금 너무 여기저기에 남발하고 네네. 뭐 또 그게 또 뭐 이렇게 허위로 뭐 이렇게 또 빼먹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 잘 정비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크게 미세먼지도 있고 뭐 그쵸. 많아요. 뭐. 교육 문제, 교육에 뭐 사람들이 점점 이게 다양하게 너무 되고 많아요. 많은 또 이게 그 지적 수준이 더 올라가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발견되는 것도 있고 예. 기존에는 이게 문제인가 싶다가도 예. 그게 문제였구나라고 예. 인식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러면서 사실 벤츠 같은 경우도 예. 여기 그런 거에 더 예. 관심이 높아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일자리와 민생 이게 좀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반기업 정책이라고 얘기하신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민생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네. 것을 한마디로 하나의 용어로 정리한다 하면은 결국 격차 해소예요. 격차를 네네. 줄여주는 거. 어떤 계층 간의 격차, 뭐, 예? 네네. 또 뭐 그런 어떤 산업 간의 격차, 뭐 지역 간의 격차, 또 어떤 누리는 계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격차 이런 걸 네네. 줄여둔 모든 그런 부분이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떤 한국 사회가 문제를 맞춰 나가야 돼요. 사실 격차를 해소하려면 약간 그 이런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의 소득을 좀 더 걷어서 그 비용을 이렇게 이런 사실 그게 이제 세금 폭탄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네네. 있는데 그게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좀 더 걷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경제를 꾸리려고 하니까 네네. 다른 기업을 키우고 공장을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고 공장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안산만 가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우리 유성훈 구청장도 뭐 내년에 금천구 예산이 5,200억으로 늘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다니시던데 제가 한마디 해드리려다가 내가 안 했어요. 기분 좋아하시는데 뭐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우리만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예산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있잖아요. 세입이 뭐예요? 국민의 세금을 걷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512조인가요? 450조밖에 안 거치는데 512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60조가 넘는 돈을 빚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국채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에 60조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고 2019년도에는 51조 6천억의 빚을 냈어요. 51조. 네네. 과거 대통령들은 1년에 빚이 10조가 안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내고 있고 그러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지금 저도 이번에 재산 신고하려고 보니까 세금이요. 5년 만에 거의 더블로 올랐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속된 말로 뜯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세금도
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이 많아요. 네네네.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뭐 20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뭐 한 달에 뭐 1년에 한 돈 천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또 불만인 거라. 나 집 한 채 있는데 나 소득도 없는데 연금 뭐몇 푼으로 사는데 집 팔아서 그러면 세금 이렇게 천만 원씩 매년 내란 말이냐. 예?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금 정책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건 그럼 이 소득 격차를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가장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자 기업이 네.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은 네. 법인세를 많이 거둘 수가 있죠. 그렇죠. 세원의 가장 그 큰 분량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예요. 기업이 맞아요. 내는 거지. 네. 개인은 국민의 뭐 대부분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위층한테는 적절한 세금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세입으로 해서 집안 살림도 적정 규모 네네네. 아버지 월급이 네. 500인데 매달 700을 쓰겠다 하면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복지도 그런 거예요. 나라 경제가 살아야 이것도 지속 가능하고 활발하게 되지. 지금은 국민 세금 뜯어서 어르신들 주다가 네네네. 나중에는 이제 세금 저항이 와요. 너무 지나치게 세금. 그게 이제 막 가렴주구 정권으로 가면은 세계의 모든 혁명은 그때 권력이 지나치게 세금을 뜯어서 난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도 네네네. 들여다보면요, 세금을 엄청 올렸기 때문에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저항이 오면은 이제 세금을 또 저항이 오고 또 하나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은 법인세가 줄면서 세금이 줄어들고 자연히. 그렇게 되면 빚을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데 빚도 내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돈을 막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네네. 매년 적정 규모의 국가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야, 지금은 좀 너무 급격하다. 그렇죠.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권력을 그냥 놓지 않기 위해서 음. 일단 막 쓰고 본다는 것이죠. 이게 막 쓰고. 네네.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좀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이 예. 사실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거는 이게 다들 인지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정규직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이 더 많이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기 어려운 맞습니다. 과정들이 있어서 양질의 그러다 일자리. 보니까 이제 계속 공공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게 그것도 사실 임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임시적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여야가 지금 공론 다 공이 이렇게 문제로 삼고 개선책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한국 사회 다양한 문제 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뭐지 이게 원전 탈원전도 그 문제를 생겼고 미세먼지도 얘기 좀 얘기하셨고 이게 좀 미세먼지 네, 그런 게 좀 얘기하셨습니다. 네, 좀 우리가 벌써 좀 한 40분 정도 얘기 좀 했는데요. 예. 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예. 그 주민 여러분들에게 예. 좀 이야기하시면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4월 15일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과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라는 것을 좀 인식해 달라.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해온 것을 잘 보셨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면 찍어 드리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적어도 저희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70년 넘게 지켜오고 이렇게 번영시켜온 그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은 자유한국당에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문재인 정권이 쓰고 있는 정책이 지나치게 모든 면에서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정책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뭐 개헌해서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또 자유 대한민국도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이전에는 일제 36년이었고 일제 36년 이전에는
대한제국 10년이었고 그 전에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이렇게 네네.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뭐 고려민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늘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다 가겠지.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난세를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네네. 난세가 없는 생을 살다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을 생각하시면 네. 좋겠어요. 네. 이제 저도 60이니까 뭐 살 만큼 살았다고 봐요. 뭐 앞으로 뭐 이제 나이도 더 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그래도 죽어가는 게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님들 다시 좀 한번 모셔서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때 다시 뵐 수 있으면. 이게 지금 경선이 언제쯤 되고 예정되어 있죠? 이제 저희 공천 접수를 내일부터 받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공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생각과 공약을 더 잘 정리해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단의 이성호였습니다. 본 인터뷰는 유튜브와 마으시면 금천에도 볼 수 있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